라디오 1호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붉은 PD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라디오 1호 책방 코너 새로운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용두사님과 제가 이제 차에서 제 장비를 들고 가서 이제 녹음을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렸고, 오늘은 이제 좀 또 새로운 다른 분을 모시고 공식 첫 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이야기를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에서원의 김정태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 일요 책방 구독자, 청취자,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일에서원이라는 출판사에서 기획 마케팅 맡고 있고요. 네, 모든 걸 덕질로 승화하는 네, 덕스러운 출판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본인을 이제 소개하실 때 덕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약간 좀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덕질을 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을 잘 못 봤거든요. 네. 네. 덕질이 평화의 지름길. 그럼요. 이게 어떤 전문가들은 좀 날카로울 수 있고 뭔가 용납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덕질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서로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잘 아시죠? 네, 덕질 세이버스. 저도 그래서 약간 덕질을 분야에 상관없이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면 좀 마음 편안하고 저는 좀 그런데 어쩌신지 모르겠어요. 네, 덕질은 너무 무언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저희끼리 지금 벌써부터 약간 신나려고 그러는데 텐션. 네. 아무튼 일에서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또 기획과 마케팅을 이게 또 한 가지만 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또 여러 일을 보니까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SNS 등에서 이제 또 팀장님을 뵈면 다방면에서 약간 다방면으로 좀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바쁘실 것 같은데 또 같은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또 차차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라디오 1호 책방은 저희가 이제 1호 책방을 이제 전 에피소드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영상으로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영상은 아무래도 좀 압축하고 정리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깊은 이야기를 담아내기는 사실 영상은 좀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무슨 그렇다고 강연하고 강의하는 그런 유튜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용도사님과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시작도 원래 사실 팟캐스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이런 충분히 오디오 콘텐츠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아까 이제 처음 소개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용두사님과 저 용두사님도 이제 육아 때문에 시간을 쓰시기가 어렵고 거리가 좀 멀어요 저희 둘이. 그렇죠, 광명과 하여튼 이게 좀 멀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끔 회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용두사님 집 근처 그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밤에 차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접선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오디오 녹음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녹음 장비가 좀 있어서 마이크 들고 장비 옆에서 켜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깊고 진한 이야기도 좀 콘텐츠에 좀 담아보고 싶어서 오디오 콘텐츠를 다시 좀 1호 책방 안에서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1호 책방은 사실 기독교 채널을 막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의 어떤 색깔을 굳이 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런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대화도 그냥 편안하게 저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도 책 이야기도 저희가 나눌 거고 한데 편안한 마음으로 녹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유명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네. 저희가 아직 미미한 데라서 네. 그렇지 않고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최고의 게스트십니다. 그래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내용상으로는 1부, 2부를 한번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 제가 질문지도 살짝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1부는 이제 그죠 팀장님의 어떤 그런 인생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디오 콘텐츠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동영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담기가 좀 어려워서 또 저희가 이런 걸 하게 되는 계기는 좀 사람의 이야기가 좀 같이 담겨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러네요. 그냥 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궁금한 거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많은 인터뷰를 해본 건 아닌데 저는 그래도 항상 누군가를 모시면 어렸을 때 어떠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좀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좋아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떠세요? 어렸을 때부터 노는 게 제일 좋았고요. 그럼요. 노는 게 최고긴 하죠. 네. 이제 시골에서 자랐어요. 이제 저희는 분교가 분교를 다녔고요. 분교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그럴까요? 근데 저희 왜냐면 이 시청층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시진 않을 것 같은데. 편하게 막스질도 하고. 이제 들로산으로 좀 뛰어다니면서 놀던 이제 그게 이제 일상 패턴이었는데 이제 책이 약간 제 인생에 껴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집에 어느 날 보니까 이원수 씨의 동화책 그런 전집 같은 게 있어서 그 동화책을 계속 읽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좀 만화를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집에 이제 드래곤볼 4권, 천하제일 무술대회, 천하제일 무도회, 그게 있어서 그 만화를 진짜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저의 기억에 있는 첫 만화책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오덕 기질이 스물스물 생겨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 또래 저희가 사실 좀 동시대의 어떤 사람들인데 그 보통은 저희가 어렸을 때 만화책 같은 걸 접하게 된 계기는 친구들 반에서 이렇게 막 그냥 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돌다가 알게 되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냥 원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자유롭게 밖에서 많이 노시다가 맞아요. 또 특이한 게 아버님께서 만화책을 좋아하셨다고요? 네, 제 아버지가 이제 그때 IQ 점프라고 그럼요. 주간 만화 잡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매주 사오셔서 아버지 보시고 저는 그 부록 이제 드래곤볼 막 이런 거 이제 동생하고 순서 기다리면서 보고 뒷페이지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역으로 봐야 되니까. 뒷페이지에 있다가 또 나중에는 이렇게 그 별도 책으로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던가요? 네. 이것도 이런 케이스도 좀 흔치 않은데. 특이하네요. 집안에 그 덕질에 내려가 있는 건가? 보통 저희 시대 부모님들은 만화와 오락은 거의 뭐 악의 축인데. 악의 축이었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만화책은 잘 못 보고 친구들 거 이렇게 막 어깨너머로 보고 제 이제 유흥 중에 하나는 이제 오락실을 가서 시간 보내는 거였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거기서 무슨 돈을 탕진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항상 구경을 했거든요. 돈이 별로 없어서 그것도 그렇게 싫으셨는지 하여튼 거기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군요. 오락실이 거의 뭐 공동의 적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 거기만큼 또 그렇게 물론 이제 좀 무서운 형들이 가끔 계시긴 했지만 괜찮았는데. 지능 개발. 그럼요. 맞아. 옛날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지능 개발. 맞아. 드래곤볼 사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드래곤볼을 접하고 너무 드래곤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긴 봤지만 내 걸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딱 산 게 처음 산 게 뭐냐면 저는 3권을 샀습니다. 근데 이 3권이 조금 애매한 애매한 딱 그 스토리거든요. 그 무천도사 수련하고 이제 크리링과 손오공을 키우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이 주로고 사실 진짜 재밌는 대목은 4권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물론 어떻게 해서든 보긴 봤지만 4권이 너무 갖고 싶잖아요. 엄마가 안 사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4권에 대한 약간 슬픈 추억이 갑자기 생각났고요. 근데 진짜 그러셨겠어요. 그러면 딱
드래곤볼 사권을 보셨을 때 완전 신세계셨겠네요. 신세계죠. 네. 네. 당시의 어떤 추억을 떠올려 보신다면 그게 막 되게 어렸을 때여가지고 네. 기억이 막 엄청나게 이어지고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동화책에서 보통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이게 착하고 막 그런 전래동화 이런 권선징악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냥 이제 사람 나오면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죠. 그 뭔가 그 남자의 그 뭔가 뜨겁게 하는 막 그런 모험 활극이잖아요. 아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세계를 약간 넓히는 네 너무 거창한가. 아 근데 네. 왜냐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당연히 동의가 되는 게 드래곤볼의 캐릭터가 지금 봐도 손색이 없지만 맞아요. 당시로서는 그 전형성을 굉장히 피해간 캐릭터들이거든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던 그런 동화책 이런 거는 약간 좀 뻔한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사실 드래곤볼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무천도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선한 인물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은 면도 너무 많고. 맞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의 어떤 보고 네. 같은 책이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제 드래곤볼 이제 손오공이 외계인들하고 사이어인이 밝혀지기 전까지에서는 책 날개에 약간 이게 서유기를 막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이런 식으로 책 소개가 쓰여 있던 걸로 그렇죠. 제가 기억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드래곤볼 작가가 그만두려고 했다가 그래도 하자라고 해서 다시 시즌 2처럼 설정했던 네네. 게 나메크인이라는 거죠. 네. 사이어인. 네네. 사이어인 우주인이었다. 우주에 대한 설정이었다고 네네.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전혀 다른 만화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무리수도 좀 많고 전투력도 막 이렇게 인플레 막 이렇게 엄청 올라가고 막 15,000. 네.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진짜 위대해 보였던 무천도사는 막 딱 재보니 150. 네, 어떤 그런 밸런스 본 게. 근데 또 그 나름대로 맛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끊임없이 강적이 나오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 프리더보다 강한 게 있을 수 있나? 막 이래서. 아무튼 저희의 어떤 어린 시절을 그래서는 빼놓을 수 없는 만화책인 것 같아요. 네. 뭐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 가장 나를 사로잡았던 거 이런 것도 좀 뭐 연장선이긴 하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뭔가 사로잡히기 좀 쉬운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골 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책들에 좀 사로잡혔고 또 이제 도시로 이사 와서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환경이 친구들이 뭐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나니까 그러네요. 네, 한 반에 막 이렇게 너무 옛날 얘기인가 몇십 명씩 어쩔 있고 수 없어요. 옛날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올라와서 또 그런 기독교 교회 또 늘어난 이제 그런 관계들 안에서 거기에 또 집중했다가 또 자라면서는 약간 이제 아직 그때는 일본 대중문화가 이제 아직 어둠의 경로로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한 이제 일본 대중문화, J-팝이라던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에 덕질이 이제 시작됐고 특히 저는 이제 건담 시리즈에 대한 이제 덕질이 이제 그러셨구나. 네 가장 이제 심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약간 덕질의 대상이 신학이 된 것 같아요. 신학이 어떻게 덕질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 그런 분들이 은근히 좀 계셔서 네. 지금은 또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이야 좀 그런 면들이 좀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문화라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 다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굉장히 앞서간 면이 있었죠. 매스미디어적인 측면이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 특히 노래나 공연 이런 측면이 있어서 가장 접하기 쉬운 경로는 사실 교회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저의 어린 시절도 되돌아보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문학의 밤 이런 거 하셨죠? 네, 그럼요. 네, 다 저희 그렇게 지내왔던 시대고 또 그런 거 초대하면 애들이 와요 또. 왜냐면 갈 데가 없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시절이 좀 있긴 했었죠. 저도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어떤 문화 속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좀 저도 좀 습득해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주로 이제 들었던 게 주찬양. 아이고. 네. 너무 올드한 걸로 가나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옹기장이. 그럼요. 옹기장이. 옹기장이 뭐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소리엘. 저도 어쨌든 지방에 살았잖아요.
가끔 소리엘이 맞아요. 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애들이 다 몰리는 그렇죠. 거예요. 지역 교회 애들 다 오죠. 하여튼 뭐 그런 시절 네. 네, 보내기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일본 대중문화 사실 좀 잘 많이 안 접했었는데 네. 일본 문화를 좀 많이 그래도 좀 약간 덕질을 하셨네요. 보니까. 네. 주변에 딱히 어떤 뭐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는 사람 친구들이 있었던 건 아닌데 PC 통신이라던가 네, 약간 그때 당시 얼리 어답터 엄청 얼리 어답터죠. 네. PC 통신 그 엄마한테 등짝 맞아가면서 이렇게 네. 전화선 전화 안 되니까 띠디디디 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정보 얻고 이제 뭐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가수들이나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 뭐 따라 불러보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이제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좀 이제 덕질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에야 이제 어떤 대중문화 아시아 대중문화의 아이콘은 한국이 됐지만 그렇죠, 네. 저희 그때만 해도 사실 일본의 대중문화는 진짜 어마어마했죠. 되게 독보적이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잘 몰라서 별로 될 수 있는 게 없지만 엑스제팬 이런 애들 엑스제팬도 뭐 그렇죠. 네.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때 막 누가 죽고 막 이랬는데 그렇죠? 희대였나? 네, 희대. 네, 그렇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때 진짜 엄청 몰입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DJ 정권 되면서 이제 맞아요, 네. 이게 개방이 되고 이제 그랬었죠. 아 이게 저희가 다 비슷한 세대 살아다 보니까 네. 약간 추억이 다 비슷비슷하네요. 그 뭐 저는 테크노마트 이제 7층, 8층이 보통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프라모델 같은 것들 이렇게 취급하는 곳이었어요. 이건 전 몰라요. 왜냐면 저는 서울에 안 살았기 때문에. 네. 그 덕질의 성지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원서 만화책들 같은 거 구해서 이렇게 보고 막 그런 그때는 불법인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CD에 구워가지고 팔았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하나씩 모아가지고 용돈 모아서 하나씩 모아서 보고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비디오 막 이런 거는 참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또 다시 일본 애니메이션에 약간 제3, 제4 정도의 전성기 같은 느낌도 좀 사실 있잖아요. 네. 최근에 뭐 귀멸의 칼날이라던가. 그러니까요. 네. 혹시 보셨어요? 저는 만화만 봤어요. 네. 근데 또 저희가 또 아이 키우고 이러다 그렇죠, 보면 극장을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극장 한숨 나오시는데? 극장 가고 싶어요. 저도 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좀 찝찝하기도 하고 아예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이런 것만 주로 이제 주구장창 보는데 요즘 하여튼 뭐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다시 또 이렇게 유통이 잘 많이 돼서 귀멸의 칼날은 뭐 들어보니까 뭐 거의 막 보시는 분들이 극장판 오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너무 이제 그 희생 그 등장인물 중에 코주로라는 이제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적과 대결하면서 이제 희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많이들. 네.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도 사실 일본 만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게 끊기긴 했지만 가장 좋아하시는 어떤 작품 꼽아 보신다면 저는 이제 그냥 만화와 애니메이션 다 통틀어서는 이제 기동전사 제타 건담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건담 시리즈 좋아하시니까. 건담 시리즈 좋아하고 건담 시리즈는 시리즈 다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 편이고요. 만화책으로는 만화책 애니메이션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딱 기억나는 건 강철의 연금술사. 네. 명작이죠. 네, 사실. 강연. 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렇죠. 보면서. 마지막이 약간 좀 싱겁게 끝나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정도 장편 시리즈는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 설정 자체가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충격적이죠. 네. 근데 또 그 작품을 끌어가는 이게 너무 훌륭해요. 진짜 저도 빠져들어서 봤었고 반전, 완급 이런 조절도 완벽했고 그 마지막까지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발을 놓치지 않고 그런 어떤 가족애라던가 그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처음에 제시했던 그 틀을 끝까지 좀 끌고 가면서 그걸로 어쨌든 메시지 풀어내는 능력도 되게 탁월했고요. 네. 우라사와 나오키에 저는 이제 몬스터가 최고의 작품. 몬스터는 진짜 최고죠. 사람들은 20세기 소년을 많이 꼽는데 사실 저는 20세기 소년은 되게 좋은 저도 되게 몰입해서 봤는데 저는 몬스터만큼은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몬스터는 진짜 저도 또 막 엄청 몰입하면서 봐가지고 몬스터 그 구성과 반전 그런 것들인데 진짜 그 작품은 언제 읽어도 촌스럽지 않을 작품인 것 같고
역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희가 약간 집중도가 확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우라사와 나오키 작품은 다 좋아합니다. 뭐 야와라부터 시작, 야와라, 뭐 파인애플 아미, 국내 출간된 것들은 다 보고, 마스터 키튼은 정말 또 뭐 몇 년 전에 시즌 2가 제작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마스터 키튼은 다는 안 봤는데 이거는 이제 뭐랄까 재미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딱 봐도 이건 걸작이다. 네. 약간 네. 그런 작품이잖아요. 거장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우라사와 나오키는. 네. 네, 계속 이 이야기하면 오늘 이걸로 한 4시간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굉장히 거의 끄덕끄덕 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살면서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에 각인이 돼서 항상 떠올려지는 그런 기억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혹시 그런 기억에는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좀 기억의 근저에 아무래도 시골을 살았던 그런 배경, 시골의 어떤 걸 농가밭으로 뛰어놀았던 그런 배경들이 자리 잡아 있고, 되게 저는 자연이 기억에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되게 넓은 평야인데 이제 그 평야 저편에서 비구름이 저희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비가 우리 쪽 오는 게 보이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몇 시간을 지나는데도 배경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해바라기 밭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저는 약간 그런 자연의 풍경이, 그런 자연에서 얻는 약간 그런 압도적인 기억들이 되게 뇌리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언제 가신 거예요? 우크라이나 2006년도. 약간 나중에 성인 돼서 가신 거예요? 네네네. 저도 이쪽은 가본 적이 없어서 뭐 특히 이제 이런 쪽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랑 지형이건 이런 게 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네. 저희는 뭐 지평선을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약간 압도되는 경험? 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저는 사실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시골인데 저는 또 완전 시골은 아니었어요. 광주도 일단 그렇고 순천 같은 경우도 그냥 지방의 소도시잖아요. 근데 막 농가 밭에서 막 그렇게 놀진 않았었는데 이제 뭐 그냥 골목에서 놀았던 기억.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 때 그 냄새 같은 그런 약간 그런 게 약간 떠오르시는 장면들이 좀 있죠. 저는 약간 그런 자연을 좋아한다는 게,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여행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풍경을 쫓아다니는 것도 좋고, 약간 사람 냄새 나는 거리를 막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최대한 여행 갔을 때, 해외나 이런 데 갔을 때도 현지인들이 사는 곳이나 로컬 시장이나 이런 쪽을 다니는 걸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좀 더 자연스러운 부분들 좀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좀 교류하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해외여행, 특히 해외여행은 이제 엄두도 못 내잖아요. 엄두도 못 내죠. 아니더라도 여행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시절인데 최고의 여행 하나 꼽아주시면 언제세요? 최고의 여행. 어디 가셨을 때? 제가 이제 그 버킷리스트에 그 일본 온천 여행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너무 일본 좋아하는 네. 그 한 2, 3년 전에 가족이 저희 아내하고 아들하고 같이 그런 온천 료칸이라고 하죠. 거기를 이제 다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여행이 되게 좋았어요. 자연의 그런 온천탕에서 보이는 그 큰 산도 있었고, 그런 눈 맞으면서 이렇게 목욕을 한다던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정말 너무 하고 싶었던 거를 가족하고 같이 하니까 그 여행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쪽 또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소소한 게 또 되게 좋아지고, 시장 같은 데 가는 약간 그런 거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행을 가면 어떤 관광 명소, 유명한 곳 위주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로 어떻게 여행의 백미 같은 거는 진짜 그 현지인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반경 안에 들어가 보는 게 진짜 백미긴 또 그런 재미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업상 예전에 이제 제가 모 선교단체 간사이던 시절이 있어서 저도 이제 많이는 아닌데 선교 여행 이런 걸 좀 가봤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가봤던 데 중에 하나는 캄보디아였어요. 캄보디아. 당시에 보통 이제 그런 이제 간사들이 이제 인솔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막 보통 이제 제 주변 동료나 간사들은
거기 가서 뭐 내가 선교에 도전을 받았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가면 힘들어 죽겠고 안 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속내로 갔는데 딱 하나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과일이 길거리에서 파는 과일이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싸고. 네. 거기에 제가 너무 매료돼가지고 캄보디아 과일 때문에 내가 오겠다. 싸잖아요 또. 엄청 싸고 맛있고. 네. 달고 맛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꿀팁이 하나 있는데 네네. 망고를 하나 사세요. 되도록이면 좀 딱딱하거나 덜 익은 것도 괜찮아요. 근데 망고 하나 사서 거리를 다니는 동안 계속 주물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게 한 그렇게 30분 1시간만 주물르면 얘가 완전 뭉글뭉글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꼬다리 까고 잘 닦아서 까고 이제 너무 말이 싼 거예요. 표현이 좀. 아닙니다. 꼭지를 이제 떼고 그걸 이제 거의 물이 된 망고를 쭉쭉 빨아 마시면은 안에芯만 남고 겉에 과육이 쭉 말려 들어가요. 약간 주스처럼? 네네네. 신기하다. 저 그렇게 보통은 이렇게 까가지고 칼집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뭐 손이 막 흥건해지고 막. 맞습니다. 보통 그러는데. 그렇군요. 네. 여행하면서 이제 계속 여행 다니면서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동남아는 그 캄보디아 물론 신혼여행을 어디였지? 발리로 한번 발리. 저도 발리로 왔는데. 진짜요? 네. 그때랑 그 무렵이 네, 다 발리였어요. 발리. 발리가 되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고소형도 발리로. 캄보디아 딱 한번 가봤는데 뭐 그때 처음 먹었던 게 망고스틴. 그리고 끝나죠. 저 두리안도 거기 가서 처음 먹었어요. 두리안 너무 맛있죠. 처음엔 사람들이 너무 겁을 주길래 어떻게 먹지? 근데 냄새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 입에 딱 넣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맛있어요. 되게 크리미하고. 두 번째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진짜. 두 번째 딱 먹었을 때. 저는 처음에 먹을 때 이게 설마 이 큰 과일이 설마 그 겉에 거 그것만 핥아먹는 게 끝인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씨를 씹어 먹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먹다 말고 그저 소리가 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너 뭐 먹어? 이러니까 이거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또 전혀 냄새와는 또 다른 그런 네. 농후한 맛이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갑자기 또 두리안 땡기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여행 다들 누구나 그 여행에 대한 자기만의 추억이 있게 마련인데 여행 얘기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지금 좋죠. 굉장히 저는 주기적으로 병이 나가지고 그러면 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다 여행 가고 싶고 하여튼 좀 빨리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돼서 좀 편하게 다들 여행 다니고 진짜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확 충격적이었던 사건 혹은 기억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제가 이제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니까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이제 뭐 가족사가 얽혀서 좀 이제 불행하고 좀 힘들었던 기억들도 많은데 너무 프라이빗한 거고 하나 남는 거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동시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런 거 많이 하죠. 네네. 동시를 창작시를 냈는데 어느 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왜 불렀지? 하니까 약간 이제 무섭게 좀 겁을 주면서 너 이거 베꼈지 이러시는 거예요. 나 안 베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리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겁먹어서 조금 베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으면은 지금 제가 이 문학계 또 그 인기 작가가 되지 한국을 진학하려는 작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좀 그게 되게 옛날 때인데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꼈는데 선생님이 알아채서 혼났다. 약간 이런 스토리인데 전혀 안 베끼셨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이게 얘가 베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잘 쓴 건 자기 자랑. 그러니까요. 근데 또 너무 이제 확 무섭게 물어보니까 조금 살짝 이렇게 되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지금 그 선생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헛소리. 네. 저기 뒤통수 자시고 농담이고요. 근데 되게 작은 사건도 어릴 때는 되게 크게 받아들여지는 일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글쓰기에 대한 어떤 위축 같은 게 생겼다는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뭐 키도 작고 눈에 잘 띄는 학생도 아니었고 눈물도 많았고 네. 되게 약간 조용하고 되게 평범하다 못해 정말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막 그런 사건들이 그 사건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지금만 생각해 보면 네. 지금은 잘 까붑니다. 이게 또 커가면서 또 많이 네네. 바뀌니까. 뭐 저도 그냥 여담으로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그냥 딱 떠올려지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하나인데 이게 좀 웃긴 건데 저는 늘 이렇게 좀 덩치가 크고 키가 네.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학교에 씨름부가 있었나 봐요. 씨름부 선생님 보실 때 쟤는 제목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갑자기 저를 콜을 하더니 너 씨름 한번 해보자고. 저는 그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진짜 죽어도 싫다고. 그럼 한 번만 해보라고 우리 애들하고. 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데 저보다 다 작은 애들이더라고요. 네. 저를 막 내다 꽂는 거야. 한 2판 시켜보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이러더니 그래, 교실로 돌아가. 아니 그 씨름이 뭐 덩치로 합니까? 그게 기술과 그쵸. 또 힘쓰는 방법이 다 있는 건데 원하지도 않는데 막 불러가지고. 네, 아픈 기억이. 왜 또 이런 건 아픈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네. 또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나를 확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그런 계기 혹은 사건 같은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기 때문에 약간 종교적인 경험에서 좀 압도되는 경험을 많이 겪었고요. 이제 뭐 또 그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그런 누미노제요? 네. 그러니까 신 앞에서 약간 자기의 그 어떤 자금, 그 신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약간 느끼는 그런 경험인 거죠. 그래서 되게 자기의 초라함과 또 기독교적 용어, 기독교에서는 약간 그런 자기의 죄성을 막 죄인된 거를 막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교회로 따지면 예수님 만나신 건가요? 네, 이제 그렇게 그런 약간 압도적인 경험들이 약간 있었는데 그건 너무 마이너하고. 근데 저희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개신교인, 기독교인이 은근히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아무튼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해외 나갔던 경험이 되게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제 그 경험을 기점으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더 많은 생활 양식들이 있고 문화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나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랑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좀 연습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그런 유연성이 생겨난 게 아닌가. 네. 저희 20대 초반쯤만 해도 사실 해외여행 가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어렵죠. 네. 특히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군대를 안 갔다 오면 맞아요. 네. 국외여행 허가증 그거 받는 게 되게 힘들었고 맞아요. 뭐 무슨 뭐 보증인도 세웠어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뭐 그렇죠. 가는 건데 해외 나가는 경험이 그때만 해도 그렇게 쉬운 경험이 아니었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그냥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글이나 이런 걸로 접하는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실. 그 중에 하나 뭐 좀 뭐 딱 기억나는 그런 게 있어요? 한 딱 사례? 이제 저는 그 베트남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좀 살았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그 같이 공동체로 몇 명이 이제 같이 공동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돈이 좀 다 모자르니까 다 먹는 거나 이런 식료도 다 현지 로컬 시장 가서 이제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보다 현지인들하고 더 이렇게 살을 부딪히는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지인들하고 막 농담도 하고 물론 말은 잘 아직 안 통했지만 손짓 발짓 그리고 글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막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친해지고 단골이 되고 그런 이제 경험들 하고 또 현지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뭐 현지 교인들 기독교인들하고 또 만나서 교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막 공도 차고 하면서 약간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인종이라던가 편견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넘나드는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거의 현지인으로 어울려 살았던 경험 그게 좀 특별했어요. 어떻게 보면 6개월이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짧다고만 할 수는 없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시간들이 진짜 뭐랄까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뭐 저는 그 정도 긴 시간을 있었던 건 없었지만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소위 말하는 선교 단기 선교 뭐 이렇게 사실 부르는데 선교 여행 이런 거 다녀보면서 그 짧은 순간에도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까 이제 캄보디아 이야기도 나와서 말인데 하루는 뭐 이렇게 약간 그것도 체험처럼 간 건데 진짜 캄보디아 원주민 부족 같은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루 자자는 거예요. 속으로 싫다 진짜 짜증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캄보디아 시내에 있으면 호텔에서 자고 그렇죠, 네네. 냉방도 되고 이렇게 있는데 냉방 짜증났는데 갔는데 또 그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솔자인데 네네. 좋다고 할렐루야. 갔는데 진짜 완전 진짜 원주민이신 거예요. 그 나무로 2층 집 짜가 올라가서 그 생활하는 그런 데 있죠. 교과서에서 보던 거. 어디서 자냐고 물어보니까 저 집 중에 아무 데서나 재워줄 거래요. 진짜 거기 사시는 분이 옆에 계시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자.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 시간들 그때 뭐 별 생각을 하진 않았죠. 맞아요. 그때 뭐 당시에는 그냥 하루가 지나가길 바라고 얘들 안 아프고 복귀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만 했지만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나중에 좀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죠. 그렇죠. 약간 재양분도 되는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네. 팀장님 SNS를 보니까 예배 소품이라는 그 페이지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고 어떻게 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냥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냥 이제 만들어놨던 페이지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분이 페이스북 접으시면서 없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1년을 이제 구성하는 이제 교회력이라는 교회 달력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설교와 그리고 그런 어울리는 그 달력에 맞는 그 찬양곡들을 소개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다른 친구분하고 같이 이제 한번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취미로 그냥 글 연습처럼 그냥 매주 이렇게 써서 올리고 또 이제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좀 그 코로나 그때 당시에 작년 3월쯤에 이제 작년 이제 사순절 기간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이제 못 가시는 분도 많고 또는 이제 그런 어떤 교회는 못 가지만 기독교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우고 싶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는 이제 가난한 교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할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좀 그런 마음과 좀 이제 제가 또 그런 또 글 연습한다는 좀 그런 취미적인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그러게요. 네네. 이야기를 사실 먼저 꺼내는 게 더 순서였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예배에 대한 그런 글도 쓰시는 걸 약간 취미 삼아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용도 그 목적으로 이제 하셨다 그러셨는데 원래 그러면 좀 그쪽 바탕에서 좀 계셨는지 그걸 좀 소개를 저희가 먼저 하고 이렇게 예배 소품으로 들어간 게 많은 것 같은데 저희 또래가 다 약간 그런 선교 단체 열풍이 또 있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찬양단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제 선교 단체에서 잘 알죠. 선교 단체에서 주로 이제 잡일을 맡았고요. 잡일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는 엑셀과 파워포인트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거의 모든 땜빵에 다 사용되는 땜빵 전문이었고 땜빵 하다가 뭐 가끔 이제 그 찬양 인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좀 이제 귀하게 사용되는 그 선교단체에서 좀 이제 한 10년 발렌티아와 간사로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었고요. 그런 배경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 단체 안에서 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좀 특별히 있었고 또 신학을 하면서 예배와 또 신학 그런
예배 찬양과 경배라는 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사상적인 부족함, 체계적인 부족함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안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신학과 좀 잘 연결해서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예배 소품이라는 페이지도 운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뭐랄까요? 그런 아까 교회력 이런 것도 네. 이야기해 주셨지만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어느 그 교회력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저희 이제 그 순환절 네네네. 고난 주간이 네.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찬양을 부르는 네. 게 뭐 저도 기억에 당연히 있고 뭐 성탄절 때문에 당연히 더 네. 막 난리가 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저는 지내왔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 이제 이 교회력도 그렇고 전례에 대한 네. 그런 관심들이 사실 그 복음주의라고 통칭될 만한 개신교의 흐름에서 갑자기 좀 주목을 네. 받게 네.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연장선에서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하시는 것 네. 예배 소품. 맞습니다. 네. 최근에 그러면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예배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 많이 몸담고 계셨으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저희 또래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또래는 약간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 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회적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적인 부분으로서 예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기독교 출산율도 그렇고 기독교 인구 전반이 좀 줄어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인으로서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기독교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생겨나고 또 답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이제 단체 안에 집단 안에 매몰된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딱히 뭔가를 증명해내지 않아도 그냥 그 안에서 관성에 의해서 흘러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집단으로 자기를 증명하기 힘든 상황에 모였고 기독교인 하나하나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자기를 약간 성찰을 보고 자기의 기독교인 정체성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고민해봐야 되는 그렇죠. 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생각하는 예배 그것도 예배에 대한 어떤 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나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드리고 있고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기독교인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꼭 그런 목회자나 신학자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일단 다니는 교회가 있고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요즘은 좀 약간 좀 주춤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맘만 먹고 찾으면 갈 수 있는 어떤 대형 교회가 있었고 예배들이 공적인 그러니까 교회 소속이 아니어도 뭐 그런 예배들이 그렇죠. 존재를 예배 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런데 가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뭐 조금 부정적인 어투로 들릴 수 있지만 묻혀가도 티가 안 나는데 쉽게 말하면 특히 이제 지금 그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예배 방식일 수도 있겠고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재점검이 일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한 건 아니고.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성향에 맞는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기타도 잡을 수 있겠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 온라인 예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또 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면 있긴 하겠죠. 단순히 이거는 온라인이 익숙해지고 오프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고 그런 본질적인 좀 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밀어 개인적인 좀 질문들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례에 대해 저도 그냥 뭐랄까 일반적인 그냥 보수적인 개신교의 어떤 그런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전례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좀 익숙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좀 졸리고 그런 거 좀 집중을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하면 멍해지고 개인적인 그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가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켜주는 긍정적인 면을 저도 사실 좀 부인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되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라는 큰 틀 안에서 거기에 어느 한 시점에 속해 있는 거라고 봤을 때 그 전례가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 역사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만들어져 왔고 고백되어 왔는데 그 전례 안에 전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받아들이거나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 역사적 기독교의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전체의 큰 흐름 안에서 그 안에 포함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고 저는 이런 부분이 또 독서하고도 같이 책을 읽는 거하고도 이제 같이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부인이었다가 그 책이 가진 역사와 긴 이야기들과 또 흐름들 안에 독서를 통해서 그 안에 같이 포함되고 그 이야기 같이 올라타는 네. 그런 면에서 좀 전례나 독서나 전통 안에 우리가 같이 편입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좀 그런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요, 저도 이제 성계단체 간사였을 때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열풍처럼 불었던 게 뭐냐면 이머징 처치 예. 운동이잖아요. 근데 참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하고 약간 격세지감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당시 이머징 처치 운동의 어떤 예배 방식도 이런 전례적인 요소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 전례적인 요소의 예배들이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맥락이 좀 네. 그때는 약간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 우리가 그 쉽게 보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주술적인 이미지로서 많이 봤던 네. 그런 영적 그런 이미지들이 예배에서 갑자기 확 그걸 그 사람 이머징 처치 쪽이 끌어온 거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좀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았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머징 처치 운동도 좀 약간 좀 사그라들었잖아요. 네네. 어느 순간. 네. 근데 지금에도 전례에 대한 어떤 그 수용하는 흐름들은 그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근본적이고 조금 더 그 사실 전례를 하려면 사실 다수의 인원으로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사회 상황과 맞물려서 조금 더 내적이고 친밀함 그리고 지금의 사회 상황과 맞물려서 전례가 다시 한번 조명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임스 스미스 같은 네. 학자들이 사회적 뭔가 좀 더 이렇게 전례에 대해서 좀 잘 풀어준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진짜. 네. 기독교 전통이 사실 기독교가 특히 한국 기독교는 되게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데 사실 영적인 부분은 그 우리가 육적인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예배에서 아무리 영적인 부분을 다루더라도 우리는 버스를 타던 차를 타던 물리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예배 장소에 가고 예배 장소라는 공간, 물리적인 공간에서 모이고 그 예배 순서라는 물리적인 어떤 예전들을 집행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라는 물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신앙의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바탕을 너무 무시하고 그냥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너무 나눠놓고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구분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지 않나. 네. 그래서 그 제임스 스미스가 말하는 그런 몸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부분을 사용해서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몸의 예전이 좀 다시 부각되는 건 너무 이제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의 예배는 너무 설교 중심적이어서 거기서 좀 제약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물론 신학도 안 했고 그런 정식으로 교회의 어떤 목회자로 살아본 적은 없지만 물론 이제 파트너 해본 적은 있어요. 살다 보니까.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 빼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죠. 네. 물론 신방 이런 거 다 열심히 하시고 가신 일을 하시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이제 다들 아는 이런 문제의식을 다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방식을 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문제의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그런 거는 강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훨씬 더 질 높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굳이 그 30-40분 안에 뭘 우겨 넣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또 충만하신 분들은 막 예배 시간 길어진 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저희 하다 보니까 그 개신교의 네, 예배에 대한 또, 얘기까지 네. 하게 되는데 또 저희가 어쨌든 팀장님이 살아오신 맥락 속에서 네, 이게 네. 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저랑도 좀 뭐랄까 겹치는 부분이 네. 되게 많아서 같은 경랑의 시대를 이 녹음 버튼 꺼도 사실 얼마든지 네, 같이 네, 이야기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1부는 그러면 오늘 이제 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 이제 올라올 2부에선 약간 현재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팀장님의 어떤 지금의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하여튼 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럼 저희는 김정태 팀장님과 함께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